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JTBC 아침의 날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이 역대 최고인 19.58%를 기록했습니다. 대선 후보들과 정치권은 높은 투표율에 반영된 민심을 제각각 서로 유리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투표용지 수십 장이 투표소 외부로 반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관위가 공식 사과했지만 부정선거 의혹을 불식시키고 신뢰성을 높이겠다던 약속은 공연불이 됐습니다.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화폰 기록을 둘러싸고 동시에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경찰이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임의 제출을 받았지만 현장에 검찰도 출동하면서 양측이 한때 대치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처에 제동을 걸었던 미국 법원의 판결이 하루 만에 뒤집혔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1심 판결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항소심 판결이 날 때까지 상호관세를 유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사전투표가 처음 도입된 이후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어제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내란 세력의 종식이냐, 바른 대통령을 뽑겠다는 의지냐, 캠프에선 저마다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오늘 후보들은 막판 지지층 결집에 총력전을 펼칩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이 19.58%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사전투표 동시간대 최고 투표율입니다. 이를 두고 각 정당은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라며 정반대 해석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국민 통합의 국민 열망이 사전투표로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바른 대통령을 뽑겠다는 의지라며 김문수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이라는 입장입니다. 주요 후보들은 사전투표 첫날인 어제 일제히 투표를 마쳤습니다. 서울 신촌 대학가에서 사전투표를 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내란 세력 심판을 호소했습니다.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셔서 이 잘못된 결과를 빚어낸 내란 세력에 대해서 엄중하게 강력하게 심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후보는 오늘부터 다시 강원과 충청을 찾아 막판 중도층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재명 후보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이 후보의 가족 문제를 겨냥한 듯 딸 동주 씨와 동행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도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김문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 결과는 저는 잘 될 것이라고. 김 후보는 오늘부터 선거일까지 90시간 쉼 없는 외박 유세에 돌입합니다.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동탄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오늘도 수도권에 머물며 직장인과 대학생 등 젊은 층 공략을 이어갑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어제 전남을 찾은 데 이어 오늘은 경남 지역에서 출근길 유세에 나섭니다. 높아진 사전투표 열기가 과연 어느 쪽의 승리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 현장은 2시간 넘게 기다려서 투표해야 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2호 학번의 생애 첫 투표부터 99의 유권자까지 첫날 투표소 현장을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주민센터 앞에 대기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주민센터 4층에 설치된 사전투표소를 들어가려는 시민들입니다. 안내판 앞에서 투표 확인증을 들고 인증사진도 남깁니다. 지금 5시까지 출근해야 돼서 친구들에서 못하고 여기 왔는데 거의 1시간 넘게 기다려가지고 지금 했어요. 1시간 넘게? 네, 엄청 기네요 줄이.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직장인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취재진이 직접 돌아보니 입구에서 시작된 줄은 500m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줄이 너무 길어서 지금 투표를 더 할지 말지 고민 중이고요. 여기서부터 2시간 정도 걸린다 그래서 빨리 들어가야 되나 계속 기다려야 되나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출장을 온 직장인도 관외 투표에 참여합니다. 사전투표소가 여기 있다고 네이버 어플에서 보고 처음 와봤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줄 서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대학교 인근 사전투표소도 장사진이 펼쳐졌습니다. 생애 첫 투표에 참여하는 25학번 대학교 새내기부터
국민이라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러 나왔습니다. 책임감도 생기는 것 같고 이제 어른으로 되는 기분이 들어서 좀 굉장히 설레기도 합니다. 지금껏 참여한 투표가 셀 수도 없다는 99살 할머니도 부축을 받으며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기분이 좋지. 내가 투표를 하니 사람 노릇하잖아. 내 사람 노릇한다. 투표도 하고. JTBC 김한수입니다. 이 투표소에선 사전 투표를 못 믿겠다며 감시에 나선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단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사전 투표를 독려하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에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라고 대답합니다. 김산 기자입니다.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는 이른 오전부터 대기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통제선이 둘러쳐진 한쪽에선 투표 현장을 중계하는 유튜버들이 모여 있습니다. 개수기를 누르고 발을 정자를 그리면서 출입 인원을 일일이 확인하는 유튜버들. 3,260명, 50명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1시입니다. 11시. 사전투표를 못 믿겠다며 직접 투표자 수를 세고 나선 겁니다. 전자 기록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검증이 된 적이 없어요. 하나, 둘, 서 있는. 전국 투표소 곳곳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단체를 중심으로 이 같은 사전투표 감시 활동이 벌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소속됐던 국민의힘은 물론 김문수 대선 후보도 사전투표를 독려했는데 이 사전투표도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안 해버리면 전체 투표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들은 여전히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사전선거 종료요? 예. 저는 약간 좀 부정적인 시간이 많아요. 부정투표 그 팩트를 진짜 못 봤으니까 눈으로. 심지어 김 후보의 사전투표 독려는 AI가 만들어낸 가짜라고 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사전투표 독려했잖아요. 독려는 무슨 그 사람이 또 AI로 가짜라는 네? AI로 가짜란 거예요.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해온 전한길 씨도 유튜브를 통해 거들었습니다. 사전투표 말고 당일투표하자! 공명선거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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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방해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지만 서울 신촌동에선 윤 전 대통령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투표소를 중계하던 유튜버가 소란을 피워 계도 조치됐고 경기 용인시 한 투표소에 불을 지르겠다고 예고한 온라인 게시글도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JTBC 김산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이 끊이지 않는 만큼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전투표 첫날부터 투표 용지가 외부로 반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관위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줄 선 사람들이 흰 종이와 갈색 봉투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입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어제 오전 서울 신촌의 한 투표소 앞 모습입니다. 투표소 내 대기 공간이 부족해지자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나온 겁니다. 일부는 투표용지를 들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투표용지를 사진으로 찍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두 선거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공직선거법엔 선거에 있는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하고 투표 참관인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관리 부실이란 목소리가 커지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제가 완벽하지 못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다만 투표용지 및 회송용 봉투 발급 매수와 투표함에 들어온 숫자가 일치해 실제 투표용지가 반출된 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관위가 대선을 앞두고 밝힌 흠결없는 투표 관리 약속은 공연불이 됐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커질 수 있는 빌미를 선관위 스스로 제공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번 선거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가운데 조금의 의혹 빌미도 제공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투개표 사무의 투명성, 정확성, 보안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관위는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도 투표용지 반출에 고의성이 없는 만큼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어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고려대가 있는 안암을 찾았습니다. 이날 연설에서도 20대에 초점을 맞췄는데 현장에선 비판의 목소리도 날카로웠습니다. 저도 20대로 돌아갔을 때 선거할 때마다 항상 고민했습니다. 투표를 하려고 봐도 도저히 공약집에도 어디에도 젊은 세대의
미래 아젠다가 다뤄지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야속했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이준석 후보는 고려대학교 안암 캠퍼스를 찾았습니다. 연단에 오른 이 후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젊은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이후 긴 줄로 늘어선 지지자들과 30분 정도 차례로 사진을 찍던 도중 한 청년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윤석열 당선할 때 국민의힘 대표였는데 사과할 생각 없으십니까? 윤석열 당선의 1등 공신 아니십니까? 연이어 갈라치기 하지 말라 이렇게 외치다가 주변 경호 인력에 의해 제지당했는데 또 다른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후보자에게 왔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청년 남성을 대표한다 할 수 있습니까? 남성과 여성을 갈라치기 하지 마십시오. 세대를 등 부추기지 마십시오. 윤석열 책임지십시오. 교내에는 이준석을 환영하지 않는다 이런 대자보가 붙기도 했습니다. 대학가를 찾은 이 후보가 반대의 목소리에 맞닥뜨린 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2일 인하대학교를 찾았을 때도 혐오를 환영하지 않는다 이렇게 항의하는 대학생들의 모습이 화제가 됐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인 설난영 씨에 대해 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물론 시민단체에서도 여성 혐오적 발언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김문수 씨가 학출 노동자, 대학생 출신 노동자로서 찐 노동자하고 혼인한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떨지 짐작하실 수 있죠. 그런 남자와의 혼인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고양되었고 그렇게 느낄 수 있겠죠. 자기 남편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이런 조건에서는. 지난 28일 유시민 작가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부부에 대해 모두 잘 알고 있다며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유력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이 설난영 씨의 인생에서는 거기 갈 수 없는 자리예요.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부인은 남편의 직위에 따라 가치나 지위가 결정되느냐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치권 바깥에서도 비판은 이어졌습니다. 여성단체인 한국여성의전화는 노동자는 유력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가 될 수 없는 존재인가 묻고 여성, 노동자에 대한 멸시와 학력 비하가 우스갯소리로 소비된 현실에 분노한다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시위하던 한국인 대학생이 추방 위기에 놓였습니다. 현지에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 시각 29일 뉴욕 맨해튼의 연방법원 앞에서 시위대가 윤서에게 손을 떼라 이런 플랜카드를 들었습니다. 지난 3월 컬럼비아 대학생 정윤서 씨는 7살에 미국에 온 합법적 영주권자입니다. 하지만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미국 이민단속국에 추방될 위기에 처했는데요. 우선 법원에서 이 추방에 제동을 걸었고 그 이후 청문회가 열린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시위에 나섰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추방하고 하버드 등 대학들과도 법적인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정 씨는 언론을 통해 합법적 영주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무시할 수 있다면 그 권력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될 대통령 경호처의 비화폰 서버 기록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여기엔 계엄기간 대통령과 군 지휘부 그리고 국무위원들 간 통화 내역이 담겼는데 계엄날 누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구체적인 통화 기록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경찰이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 기록을 모두 임의 제출받았습니다. 서버엔 내란 혐의와 관련해 2024년 3월 1일부터 올해 1월 22일까지 이루어진 모든 통화 기록이 담겼습니다. 기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확보한 비상계엄 선포 이후 1개월치 기록에 더해 이전과 이후 11개월 분량의 자료를 모두 확보한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 당시 군경 지휘관에 비화폰으로 직접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때문에 경찰은 통화 기록 분석을 통해 비상계엄 당시 누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화폰 서버를 통한 수사가 특수 공무집행 방해에서 내란 사태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서버 제출 현장에서 검경의 실랑이도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자료를 넘겨받기로 협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찰도 출동해 경호처에 임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양측이 대치한 겁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검찰이 물러나긴 했지만 경호처는 그동안 협조했던 경찰이 아닌 검찰의 서버를 넘기려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경호처와 임의 제출을 협의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그런데 이 비화폰 노상원이라는 민간인에게도 지급됐는데 경호처 내부에선 이걸 누가 쓰는 건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노 씨는 대통령과 직통전화가 가능한 휴대폰을 들고 롯데리아 모의까지 주도했는데 이 비화폰을 수령하고 반납까지 한 경호처의 김성훈 전 차장, 모르는 일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롯데리아에서 사령관을 모아 계엄 작전 계획을 세우던 전직 사령관 노상원 씨에게 번호 9481 비화폰이 전달됩니다. 경호처 IT계획부 담당자에서 당시 김성훈 차장의 비서관을 거쳐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비서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김 전 장관이 이를 받아 노상원 씨에게 넘겨줍니다. 대통령 경호처 통합보안센터장조차 계엄 이후 노 씨가 비화폰을 사용했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경호처 IT계획부는 보안을 이유로 대통령실 전체 출입과 보안 등을 책임지는 통합보안센터에서 지난해 진행한 정기 보안 검사를 거부했습니다. 비화폰 리스트도 감사를 피했습니다. 통합보안센터장은 보안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에도 보여줄 수 없다고 하길래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 보자 생각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계엄이 터지고 비화폰이 민간인인 노상원 씨에게까지 갔다는 보도가 나오자 제대로 보안 감사를 해야겠다는 계획을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꼽히는 김성훈 전 차장은 검찰 조사에서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상원 씨에게 보안폰이 지급된 사실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진술한 겁니다. 노 씨가 받은 비화폰은 국방부 장관, 경호처장, 차장은 물론 대통령까지 직통으로 통화가 가능했습니다. 김 전 차장은 통신 주특기로 채용된 인물입니다. 경찰은 현재 경호처의 비화폰 서버를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트럼프의 상호관세 정책이 하루 만에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상호관세를 무효화한 1심 법원의 결정을 미국 항소법원이 하루 만에 뒤집은 겁니다. 전 세계 나라를 상대로 한 무역 정책에서 미국이라는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미국 항소법원이 현지 시간 29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무효화한 1심 법원의 효력을 중단시켰습니다. 하루 전 미국 국제통상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처를 무효라고 판단한 걸 뒤집은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심 판단에 불복해 긴급하게 판결 효력 정지를 요청했고 이를 즉각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미국의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한 상호 관세 부과는 이어질 수 있게 됐습니다. 당초 1심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근거로 관세 부과 권한을 휘두르는 건 월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 입장은 다릅니다. Last night, the Trump administration faced another example of judicial overreach. Three judges of the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disagreed and brazenly abused their judicial power to usurp the authority of President Trump to stop him from carrying out the mandate that the American people gave him. 하루 만에 관세 판결이 번복되면서 미국과 협상 중인 각 나라들은 셈법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만일 상호관세가 법적 하자가 있는 걸로 결론 나도 다른 방법을 통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That's certainly not going to affect the negotiations, but there are 3 or 4 other ways to do it.
한편 백악관은 지난 주말 기준 3건의 무역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며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발표한 우리 성장률 전망치 0.8%. 과거 경제위기 때나 볼 수 있던 숫자입니다. 사람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자영업자들이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지난 1분기 물가가 오른 걸 빼면 소비는 오히려 뒷걸음친 걸로 나타났습니다. 감소폭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대 수준입니다. 옷 사거나 그런 뭐 여가 생활 같은 그런 거에서 소비가 좀 많이 줄은 것 같긴 해요. 이제 옛날 사계절 옷을 샀다면 지금은 여름 뜨거울 때나 겨울 추울 때 회식하더라도 한 1차만 좀 간단하게 하고 좀 돌아가자라는 분위기가 더 강해져서 술 마시는 것도 줄었고 매출을 회복하지 못한 자영업자는 결국 폐업을 택합니다. 작년 이제 하반기 거의 이제 겨울 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완전 딱 느낌이 체감적으로 딱 느껴져요. 사람이 이제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매장을 내놓는 한국은행의 0%대 성장 전망엔 이 같은 내수 부진도 반영됐습니다. 실적이 부진했던 데다 2, 4분기 회복세도 당초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보임에 따라서 성장률을 0.15% 정도 낮추는 것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장기 침체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하반기 추가 금리 인하 요구는 전보다 커졌지만 잇따른 금리 인하가 소비나 투자를 촉진하기보단 부동산 등 자산 가격만 자극할 거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서울 아파트 값은 강남권과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이번 주까지 17주째 상승했습니다. 금리를 너무 많이 빨리 낮춰서 유동성을 더 공급하게 될 경우에는 경기 부양보다 주택 가격이라든지 이런 자산 가격으로 막 흘러들어가서 저희가 코비드 때 했던 그런 실수를 다시 반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가계대출도 덩달아 늘고 있는데 7월 규제 도입 전 막차 수요까지 겹치며 은행 모바일 앱에선 아침부터 하루 한도가 바닥나는 오픈런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과 집값 상승 사이에서 새 정부와 한은이 어떤 정책 경조를 펼칠지도 관심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서울의 한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 내내 맑은 날씨가 이어지지만 대선 투표 당일인 다음 주 화요일엔 전국이 흐리고 남해안과 제주도엔 비가 내리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다음 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